자, 지금부터는 저 본론을 좀 들어가 보죠. MBC 보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튜브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감찰 카드로 올 것이다. 측근 감찰, 그리고 또 장모 사건 등으로 본인 감찰로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갈 것이고, 장모랑 관련한 사람들,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검 간부 윤석열의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고, 그리고 한 본부장은 구두 보고 없이 문자 메시지로 그 같은 내용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다. 이에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서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을 제공받아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철 전 대표 측 대리자로 행세한 지시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지시와 채널A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널A는 대검에 기자가 지씨에게 검사장 목소리라며 통화 음성을 들려준 것은 맞으나 그 음성은 해당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대검은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참모 중 한 명인 한 본부장의 감찰 착수 통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다. 한 본부장과 법무부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이번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결국 윤 총장 측근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님 오늘도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엄튜브 오늘도 파이팅해요. 이 정부는 제대로 대체도 못하면서 무한폐렴으로 국민들 다 죽이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김정희님이 응원의 슈퍼챗을, 김정희님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신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했고, 애초에 혼선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마스크 문제로 아직까지도 지금 지호영 그리고 백지약품, 공적 마스크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청와대는 외신에서 우리 모범 사례야, WHO에서 대통령한테 사례 설명도 좀 하고 연설도 좀 하라 그랬어, 이런 자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누가 잘한 겁니까? 정부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박능우 장관이 잘했습니까? 식약처장이 잘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잘했습니까? 메시지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고, 엄청나게 국민들 마스크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승기를 잡았다, 여권에서는. 그리고 별로 크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역을 제대로 한 사람은 누구? 바로 우리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했고, 그리고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 헌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걸 정부가 잘하냐, 대통령이 잘하냐, 그걸 자랑하냐고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신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그래도 관리 감독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냥 무흐하게 표정만 짓고 있으면 되지. 그걸 왜 자랑을 해? 자기가 잘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초기 방역 실패로 죽어간 그 희생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은요.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희생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요? 갑자기 뭐 흥분이 되네요. 아이고 참. 김정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니맘님이 또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EBS 온라인 수업도 어맹커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집중을 더 잘할 듯요. 하하하. 그럴까요, 지니맘님? 그럴까? 어떻게 EBS?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쇼핑 호스를 쇼호스를 제가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한 몇억 되지 않을까? 운섭 어떻게 생각해? 도니도니 돈가스 뭐 이런 거 팔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매회 완판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쇼 호스트로 좀 나가보는 거 어떨까? EBS 온라인 강사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 또 그런 생각을 또 해주시는군요. 자, 최강욱, 황희석, 윤석열 부인하고 장모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막 고소하면서 수사하고 막 이런 걸로 압박하고 한쪽에서는 감찰로 막 압박하고 윤석열 총장을 아마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면 초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다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애초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할 때 그때도 고민에 고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장검사들이 자기의 수족 같은 부장검사들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형. 이거 안 하면 안 돼, 형.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 정말 뭐 돼요? 이거 안 돼요, 형님. 이렇게 정말 몇 시간을 설득하고 그리고 밤새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뭐 그랬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청와대 울산 수사 하명 의혹 이런 것들 본인에게 얼마나 저들이 공격해 올지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대로 그냥 수사하는 게 검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 그거야말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대한민국 검사는 그건 안 돼. 정치에서 독립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개혁의 첫 번째 거의 큰 좌표 아니었습니까? 이 정부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토록 외치는 검찰개혁의 첫 번째가 사실상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이 계속 압박을 하는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검찰개혁의 당위 명분상. 그런데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겠죠.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서 그냥 묵묵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더 위축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권이 과반 이상의 아주 대승을 얻게 되면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나 이 퇴진 압박 혹은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검찰총장이나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강욱 그리고 황희석, 조대진 다 누구예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에요. 최강욱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 황희석은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은 변호사,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조대진.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모 씨를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희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족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결국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직무태반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수처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의도가 그런데 그때도 다분히 보였었잖아요. 공수처 왜 만들지? 자기들 진두지휘하에 검찰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냥 공수처 둬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실제로 의혹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듯한 상황들을 본인들이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하츠미유리님, 최강욱 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쓰네요. 크크. TV조선 최강태미 엄튜브 식구들 럭키세븐 받고 힘내세요. 7777. 그래서 하츠미유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들어와서 이렇게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아마 문섭의 머리 한 가닥이 다시 나올라다가 들어갔을 겁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일전에도 아마 들으신 적 저희 영티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경찰에서도요. 윤석열 총장을 표현을 뭐라 그래야 되나? 엮기 위해서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하기 위해서요. 이 건을 엄청나게 팠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저도 사실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한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던 건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찰의 첩보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취재했던 상황으로는 팩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고발했으니까 뭐 실체는 드러나겠죠. 그런데 경찰에서도 그렇게 파고 했는데 결국은 못 팠던 실체가 안 드러났던 그리고 팩트가 안 나왔던 혐의가 안 나왔던 바로 그 사안이었었습니다. 다시 고발했습니다. 압박하는 혐의겠죠. 황희석이 이렇게 또 SNS에 남깁니다.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1층으로 갑니다. 최강욱, 조대진 두 분과 함께 뭐하러? 땡땡 마무리하러. 땡땡. 땡땡 마무리. 땡땡이 뭘까요? 우리 정빈나 작가는 땡땡 뭘까요? 하면서 작전 마무리? 이런 추측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땡땡 마무리하러. 땡땡. 이건 뭐 쉽게 맡기겠습니다. 어제 황희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핵심적인 거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는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의혹에 짙게 깔려 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팩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고발장. 무슨 뭐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의심만 있으면 이제 고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법무부 인권국장이셨어요. 이분이요. 법무부 인권국장이셨던 분이 의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의혹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발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직무유기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7월에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다시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운섭이 머리 얘기했더니 슈퍼챗이 많이 들어오네. 우리 운섭이 머리 될까요? 뭐 홍상기님이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윤인희님이 또 응원의 슈퍼챗을 이렇게 묵묵히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디님이 댁깨문 친구할 제가 이런 무능정부 욕하니 그래도 세월호 때보다는 덜 죽었다네요.
아이고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나마 문통이라 다행. 박근혜 때 만약 지금 코로나 사태 겪었다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다고 하네요. 아 이분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 이걸 또 이제 사람 목숨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아니 미국이랑 이태리랑 중국이랑 그럼 거기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나라들은 그럼 다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 가지고 좀 덜 죽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더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목숨을 갖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 목숨이 귀하다 그래서 세월호 저기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정말로 엄청나게 막 뭐 울고 불고 막 그냥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대통령 가가지고 뭐 막 하고 목숨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어제 사람 목숨 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참.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잖아요. 에휴, 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직접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거 이거 결국은 윤석열 때리기 아니냐. 이게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거 계속 이건 의혹이 이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보수 언론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총선하고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1월 14일자로 법무부를 사직하고 나오면서 어차피 검찰개혁의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선거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 부분은 준비를 해왔던 거고 최강욱 전 비서관도 오늘 자리에 함께했는데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좌고 우면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죠.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그럼 석 달 가까이 준비만 하다가 지금 이제 딱 했는데 이건 선거하고 관련 없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아니 고발장 지금 무슨 뭐 팩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발장 안에 제가 고발장을 못 봤으니까. 근데 본인 지금 스스로 얘기로는 팩트가 있었으면 지금 얘기를 했을 텐데 고발장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주가 조작 의혹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의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로 미루어 보건데 객관적인 팩트나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별개 석 달 동안 그럼 뭘 준비를 하셨길래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은 고발을 하신 걸까요? 이분들 법무부의 인권국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황희석 씨는 조대진 씨는 원래 변호사고 최강욱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셨던 분이고 변호사도 자격증도 있으신 분들인데 법률의 달인들인데 뭔 고소장 지금 이거 뭐 고발장 하나 하는데 석 달이나 준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선거 관련한 거 아니에요라는 의혹이 그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행자가 채널A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MBC 보도로 불거졌는데 열린민주당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성명서도 제일 먼저 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황희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언론하고 검찰의 중요한 간부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면서 일종의 공작을 준비했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랐죠.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쿠데타의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지금 아까 조선일보 보도로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겠죠. 감찰하겠다라고 지금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뭐 하던 분이에요? 황희석 씨는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씨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 이런 정도로 본인들이 쿠데타 시도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의심의 정황이 있었다면 진즉 감찰했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최강욱 씨는 뭐 엄청나게 앞부분이고 황희석 씨도 8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르르륵 이렇게 배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진행자도 하잖아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편지의 내용이나 제보자의 말만 들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검사가 연루됐다. 이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요.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황희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는 저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사건이라는 게 보통 양파의 껍질처럼 한 껍질씩 파헤쳐 나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제보자나 MBC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면서 밟아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보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설명도 듣고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왔을 때는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확실하다면서 본인이 직접 제보자 만났다며요. 확실하다는데 확실하면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확실하다며요. 황희석이 이랬던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치녀 성향인지 저는 몰라요. 치녀인지 친냐인지 전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기 전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왔는지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그 제보가 정확한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음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할까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럴지언정 황희석 씨는 뭐 하던 사람?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했던 사람. 대한민국의 인권을 실무해서 국장으로 진두지휘했던 그분. 제보자가 한 얘기가 상대방에게는 일방적 피해가 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사람. 그런데 뭐요? 그 사람이 친녀 성향인지 친냐인지 전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기 전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전에 지금 강서에 출마한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특감반원 권력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저거 승진해서 나가려고 모사 꾸몄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을 김태우에 대해서, 스피커에 대해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공익제보자를 왜 저렇게 당신들이 공익제보를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 내부 제보를 내부 고발자를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아니야 그건 쟤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공익제보 아니야 라고 치부했던 사람. 그땐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런데 이 사람 지모 씨에 대해서는 뭐요? 사기 전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친녀인지 친냐인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지금 총선 전이잖아요. 이 사안이 그리고 이 사람은 황희석은 지금 비례대표로 출마까지 한 사람이잖아. 이게 전국에 얼마나 큰 폭풍이 될지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자의 신원, 신뢰도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제보자로 인해서 피해를 볼 다른 사람의 인권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 편은 인권이 중요하고 넌 내 편 아니니까 넌 인권 따위도 상관없어 이겁니까?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원연 또 등장합니다. 채널A 이모 기자와 녹취록에 담긴 인물로 지목된 검찰 고위 간부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검찰 간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간부는 성명 불상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소 고발이 잇따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 조사권 없는 감찰보다는 이제 수사로 규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수사로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최경환 전 총리도 MBC 기자, 장모 기자하고 제보자인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성재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다 고소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수사를 해야죠. 과연 최경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MBC는 그에 찬동을 하면서 혹시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들여다 봐야죠. 그 녹취는 한동훈인지 아닌지 다 들여다 봐야죠. 명명백백히 이제 들여다 보면 됩니다. 제보자 X, 지모 씨, GHJ, 필명 이호하. 자, 이 사람 근데 지금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4월 7일 보도.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다고 MBC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 X 지모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모 씨 뭐 하고 있어요? 언론 접촉 끊고 페이스북 탈퇴하고 그리고 잠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야? 경찰 조사 받았네? 뭘로? 횡령 혐의로.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러지만 황희석은 자, 이렇게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2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 씨는 한 회사에 31억 원대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2016년에는 또 다른 7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받고 2014년부터 2018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외에도 사기와 배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최소 3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 씨는 2013년 한 회사에 300억대 유상증자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비등기 부회장직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이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이런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검찰에 고소됐고 올 초 전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송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지모 씨, 지금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혐의예요. 그렇지만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뢰도가 이럴 정도로 낮은 상황인데 그게 안 중요할까요? 그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그럼 MBC는 파악을 안 했을까요? 운서봐. 너가 제보를 받으면 그 제보자가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당연히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것도 해야죠. 이 사람이 나를 상대로 날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그렇지. 그런 의혹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보 받을 때 우리 언론을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제보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 이제 거의 제보 뭐 하루에도 사실 모르는 사람 명함 10장씩을 받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진짜 제보는 정말 한두 건도 안 돼요.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단독 특종 계속 나가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실 검증하는 게 기자의 되게 큰 일 중에 하나죠.
맞아. 검증도. 네. 그러니까 그 사안이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건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 제보자가 의도가 순수한가 아닌가, 그 제보로 인해서 혹여라도 제3의 미상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여라도 저희가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사람 혹은 또 다른 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것이 저희 기자들의 사명이고 숙명이고 당위적인 일이죠. 그거는 해당 취재 기자가 그거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데스크가 그걸 두 번째로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방송에서의 이 데스크가 또다시 그거를 최종적으로 걸러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디베이팅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도를 이어갑니다. 조선일보. 지씨 제보를 토대로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내보낸 MBC는 애초 채널A 기자와 지씨의 대화 녹취록 원본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6일 지씨가 개인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전문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다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이해가 안 갑니다. GHJ님, 제보, 공익 제보라며. MBC는 단독 특종이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쭉 보도했잖아요. 떳떳하면 녹취록 원본 공개해야죠. 왜 이제 와가지고 개인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인해서 지모 씨는 왜 공개를 원치 않는 거죠? 왜죠? 떳떳하면 전문 딱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 보고 그 뒤에 감찰 여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녹취록 보고 이거 한동훈하고 진짜 저 채널A 기자하고 뭔가 이거 내통했어? 자, 그러면은 감찰 징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녹취록 원문이 지금 전문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MBC 보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막 대놓고 감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검에서는 지금 대검 감찰본부장이 그 감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A 기자 물론 취재윤리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무리한 과욕이었다고 그 덫에 빠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보도가 나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단독 기사예요. MBC 제보자 여야 5명 로비 검찰에도 100억 제공 주장했다는 보도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MBC 측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 씨가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로비 장부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3월 14일 만남에서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의 로비 장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에게 검사 네트워크가 확실하냐며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 씨는 채널A 기자에게 검찰 간부 A씨, B씨, 과거 정부 검찰 출신 민정수석, B씨 측이 신라젠 대주주인 이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0억을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채널A 기자는 적극적으로 지 씨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언론사 기자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는 여야 의원 5명 로비 장부 부분과 A씨와 B씨의 100억 관련 보도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왜 MBC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까지 보도했으면 더 특종이었을 건데. MBC 뭐라 그랬습니까? 최경환, B씨가 최경환 얘기만, 최경환도 거기 투자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채널A 기자가 별로 관심 안 보였다. 유시민만 물어보더라. 이렇게 보도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모 씨의 증언과 지모 씨의 얘기만 빌어가지고. 근데 왜 이 얘기는 보도를 안 했을까? 녹취록 본인들이 다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MBC가 입맛에 맞는 녹취 내용만 취사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MBC가 바로 반박 보도를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 보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제보자는 현 여권 인사 서너 명이 과거 강연을 하고 받았던 수십만 원의 강연료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또 박근혜 정권 실세 특위, 이철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던 내용 등을 합쳐서 정치인 5명의 자료를 넘겨주려 했다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보도처럼 여야 의원 5명이 아니라 강연료를 받은 여권 인사들과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야권 인사들을 포함해 5명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즉 세계일보 보도 나오기 전에 진즉 그러면은 MBC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세계일보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야 처음부터 이런 보도를 다 했다면 그랬다면은 세계일보 보도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런 보도를 이어갑니다. MBC가. MBC는 당초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기를 원했지만 제보자 측에서 개인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전문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보수 언론은 제보자인 이철 측 지인의 과거 전과, 여권과의 친분만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보자를 흠집내 제보 내용, 즉 검언 유착 의혹과 취재 윤리 위반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김태우에 대해서 그렇게 제보자에 대해서 폄훼했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분들은 보고 계실까요? 현재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제보 내용이 과연 순수한 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하는 최경환 전 총리 측 입장은 고려를 했을까요? 이로 인해서 실명이 거론된 검사장, 그 사람이 진짜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나온 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녹음 파일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올릴 수가 없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작업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대화가 4시간 정도 돼요.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인들 이름이 중간에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아, 삐삐 처리해야 돼서요? 그랬더니 예, 본질과 상관없는 되게 민감한 정치권 떠도는 뜬소문 이런 것도 한두 개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음 파일요. 삐삐 처리하고요. 음성 변조하고요. 이거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우리 운섭이가 그 조달청 조달청 그 직원 그 음성 변조 우리 엄튜브가 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렸냐 운섭아? 정말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리지 그 음성 삐삐 처리하고. 금방해요. 아니면 뭐 삭제할 거면 삭제하고 뭐 네, 지금 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로도 그냥 가능하다고? 네, 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너가 좀 장 기자한테 좀 가가지고 좀 가르쳐 드려라. 제가 오시면은 30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30분 안에? 네. 아, 예. 이건 뭐 그리고 MBC가 우리 방송국보다 훨씬 큰 방송국인데 장비도 많고 뭐 공개하려고 생각한다면 지모 씨를 저는 이거 설득해야 되는 게 그게 MBC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모 씨한테도 지모 씨도 떳떳하다면 그냥 아유 녹취로 그래요 뜬소문? 그건 뜬소문은 그럼 드러내시면 되죠. 그거는 뜬소문은 혹여라도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문 공개가 전문 녹취가 어렵다면 뜬소문이나 이런 명예훼손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은 드러내고 그거 외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들만 가지고 그 사안들만이라도
쭉 공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 하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MBC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제보자의 의도, 그 다음에 제보자의 도덕성, 이걸 많이 문제를 삼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저도 조선일보를 잘 안 봐서 기사를 다 꼼꼼하게 보진 못했고 그런 기사를 쓰더라 이렇게 전해만 듣긴 했는데요. 전형적인 방법이죠. 메시지가 틀린 게 없고 다 맞을 때 메신저를 공격해라.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죠. 누가 했던 겁니까? 기존에 김태우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오래 하고 싶지 않고 제보자가 일단 말씀드리면 전과 있고 특정 정당 지지자인 건 맞는 걸로 보여요. 인정합니다. 이철 대표도 원래 그런 친노니까 자기 친구도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건 저도 제보받았을 초창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다만 그러면 조선일보의 의도는 뭐냐? 조선일보의 도덕성은 괜찮은 거냐? 전 이 얘기하고 싶은데 조선일보 전략을 따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보자 얘기를 하니까 제보자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조선일보로 화제 논점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제보자 얘기는 이제 딱 안 해요. 조선일보 얘기만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조선일보 오너가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 사안하고 제보자의 신뢰도 문제하고 팩트 부분을 왜 언급을 하다가 다른 걸로 계속 언급을 논법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진행자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본론을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론은 지모 씨가 과연 신뢰도 있는 사람이냐 정확한 제보였냐 팩트 확인이 됐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느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연하고 또 출연 섭외를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가 전과가 있고 특정 정당 지지자인 건 맞는 걸로 보여요. 이철 대표도 원래 그런 친노니까 자기 친구도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건 저는 제보받았을 초창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제보자를 신경을 안 쓰는 거가 전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법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 보도가 그걸 했다는 건 아니고요. 법에 그런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을 표현했다 그래 팩트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부 법에 있습니다.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팩트도 지금 확인이 다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흐를 수도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보자의 성향, 신뢰도, 이력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글쎄요. 갸우뚱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인이라고 해야 되나? 피네라고 했거든요. 파인님. 서영님이 또 응원의 슈퍼챗. 굉장히 캐릭터가 귀엽네 이거. 서영님 캐릭터는. 서영님이 또 이렇게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VIK에서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철 대표랑 계속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자료도 추가로 받기로 했고 이철 대표가 저희도 최종 확인한 건 아니니까 이철 대표가 틀릴 수도 있고 최경환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최경환 대표가 실제로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단독 특종해가지고 최경환 측, 최경환 5억, 최경환 측 뭐 60억인가 이런 보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지금? 최경환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경환 대표가 실제로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도 최종 확인한 건 아니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방송국이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단독 특종 달아서 그것도 사장까지, 박성재 사장까지 이런 게 특종이죠. 막 이런. 근데 이 특종을 저희도 최종 확인한 건 아니니까. 최경환 대표가 실제로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녹취록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일단 제보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본질과 상관없는 되게 민감한 정치권 떠도는 뜬 소문 이런 것도 한두 개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지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녹취록 공개는 고민을 하시면서 최경환이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특종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러니까 또 등장합니다. 이분 저하고 요즘에 영혼에 지금 뭐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입니다. 기자가 협박을 하네요. 조선일보 사주가족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것이 공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언론사에서 그걸 들고 다른 언론사랑 지저분하게 흥정을 하려고 듭니까? 최경환 65억, 검찰 간부 100억, 여야 정치인 장부, 거기에 조선일보 사주가족 얘기까지 그 지씨라는 사기꾼의 입담 흐다다 하네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 전립 가경. 갈수록 재미있어지는데 MBC 기자 여러분 그 사기꾼 녹취록 가감없이 공개하세요. 좋은 건 같이 봐야죠. 휴, 나라꼴 잘 돌아간다. MBC 보도가 나가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VIK 피해자들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철은 조희8급 사기꾼이다. VIK 피해자들. MBC에 사과 요구했다. 국회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이 국회 앞에서 실제로 사기는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기는 살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제명하라. 선한 투자 빙자하며 1조 사기 행각 강력조사 엄벌하라. 피땀 흘려 모은 1조 원 사기꾼들 변호 비용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집단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모집책과 정관계 법조계 비호 세력을 모두 구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지금 집회를 했었습니다. VIK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모임이 MBC는 사기꾼의 대변인이냐 사과하라라고 외쳤다는 보도를 중앙일보에서 했습니다. 1조 원대 사기꾼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보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 전 대표가 억울하게 탄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노했다. MBC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또 이 전 대표에게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사기 범죄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접촉했다. 이 전 대표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며 국민참여당의 창단 멤버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4년 8월 VIK 모집책들을 상대로 강연했고 이듬 해에는 VIK 사무실에서 유 이사장 지지모임 회원들과 글쓰기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양균 전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VIK에서 강연을 했으며 이정희 전 통진단 대표는 이 전 대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측 이민석 변호사는 이 전 대표와 VIK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채널A 문제를 거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MBC가 사과 보도를 안 하면 다음에는 MBC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 4월 6일 날 이런 글을 올립니다. 가능성은 둘이죠. 첫째, 사기꾼의 말이 사실일 경우 이건 대형 사건입니다. 여야 정치인 5의 장부에 현직 검찰 간부 2명의 100억 엄청난 사건이죠. 둘째, 사기꾼의 말이 구라일 경우 제 표현 아닙니다. 전 쫄보라서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예요. 사기꾼의 말이 구라일 경우 이 경우 처음부터 기자를 통해 검찰총장을 낚으려 접근한 거라 봐야겠죠.
제가 처음에 추정한 것처럼 MBC의 보도가 애초에 사기꾼과 정치권의 협잡을 통해 세팅됐다는 얘기. 최강욱, 황희석과 작전에 들어간다는 사기꾼의 말을 생각할 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MBC와 열린민주당 측의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사기꾼은 벌써 잠수 탔다고. 진중권 전 교수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른 글에서 최경환이 MBC와 기자를 고소했네요. 마침 민원연에서도 채널A와 기자를 고발했다고 하니 참 잘 됐네요. 검찰의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적한 그 사기꾼의 행방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핵심은 이철, 제보자, 최강욱과 황희석이 연결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화 기록만 봐도 대충 그림은 나올 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겠지.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 사기꾼이 자랑하던 작전의 실체나 털어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벌써 스스로 사회적 격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밀접 접촉자인 최강욱 씨도 그분 본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가세요. 제 말 아닙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입니다.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책을 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만 교수,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소비자 운동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했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촛불 집회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소비자 운동의 수준에나마 상응하는 상도덕을 지켰는가 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다.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해 조국이 사퇴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에 불씨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어렵고 고상한 얘기할 필요 없다. 그는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책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물론 출판사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핵심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런 비판이 부분인데 그거를 확대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발췌한 것을 저는 읽어드리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이 주창한 어용 지식인론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나의 절대적 좌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맹목적인 당파성을 진보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용이라는 말 안에 녹아 있어야 할 수치심을 지워버렸다. 수치심을 지워버린 효과 때문이었을까? 인터넷엔 자신을 어용 시민으로 지칭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들은 진보 언론마저 어용이 될 것을 요구했다. 유시민은 아직도 서울대학교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던 1984년 9월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유시민은 그 시절에 선명한 선악 이분법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운동권을 지배했던 사고 가운데 조직 보위론이라는 게 있다.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에서 보위하기 위해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직 밖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유시민은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조직 보위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제가 거듭거듭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을 애둘러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아니라 강준만 교수, 진보인 강준만 교수가 이런 글을 책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책을 전문을 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출판사에서 서점에 아직 안 나왔지? 오늘 깔렸어요. 오늘 이제 깔렸어? 오후에 제가 오후에 지금 우리 정은섭 기자가 빨리 사러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다시 내용을 이건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출판사에서는 확대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확대 왜곡한 것인지 본문을 정확하게 저희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으면서 정확하게 정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잠시 뒤에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는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빈, N번방 조주빈이 새로운 증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보도인데 뭐냐? 손석희 사장이 먼저 삼성 얘기를 꺼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먼저 조주빈에게 삼성이 배후에 있어 물어봤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조주빈이 손 사장하고 JTBC 사장실 등에서 몇 번 직접 만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렇다면 JTBC 측이나 손석희 사장 측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JTBC나 손석희 사장 측에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한 내용들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과 함께 이 소식들도 오늘 그리고 또 선거 관련한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관련한 내용들 전해드리고요. TV조선 뉴스9에서는 오늘 이 TV조선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의 판세들 이것들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안 되지.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조사의 보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겁니다. 약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과연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저희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정권 심판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의 여론 상황은 사실 야권이 상당히 좀 불리한 듯한 그런 모습들의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초박빙 선거구가 많은 듯한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이 다소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과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야당에서는 숨은 샤이보수를 지금 상당 부분 30% 정도는 샤이보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여권에서는 그거는 해도 5% 많아봐야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를 다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금은 자기들 서로 내 자식 아니야. 왜 아빠 왜 그래? 하는 열린민주당 사실은 다 같은 뭐 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당이 뭐 사실상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통합을 하든지 뭐 통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같이 갈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계열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름도 뭐 더불어시민당이고 열린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요 계열 그리고 뭐 한쪽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요 계열. 근데 이 양당의 싸움이냐? 양쪽의 싸움이냐? 아닙니다. 이른바 범진보라고 할 수 있는 범여권 4+1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민생당 등 같이
그러니까 이 당들을 사실상 친여 정당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한축으로는 색깔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거기에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역시 반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하고는 계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통합당하고는 계열이 좀 다르지만 여하튼 요 당하고 이 두 축의 어떻게 보면은 싸움 과반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뉴스 9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서혜진 국장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의 콜센터 우리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이제 트롯맨들 7명이 나와서 신청곡을 받는 그 프로그램 그것도 20% 이제 매번 넘기고 있어요. 앞으로 더 높아지면서 이제 30% 넘어가야죠. 그것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아내의 맛 연애의 맛 시즌 3 또 안 나가네. 아직 기획하고 계신가 보다. 그런 소식들 좀 물어보고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이제 금요일 11시에 엄튜브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애국이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콕. 네,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엄녕. 엄녕.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몇 명? 방송이 안 꺼지. 방송이 안 꺼져? 네. 꺼졌어? 강제 방송하고 있는데. 강제 방송하고 있어?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저는.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